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통증이 있을 때 먹으면 진통제처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체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염증을 줄이고 진통제처럼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 전에 정기적으로 체리 주스를 마셨더니 근육통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염증 효과가 있고 부종을 줄이는 타닌이란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네, 생강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유명하지만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관절염 통증에 생강 추출물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카레 요리에 흔히 쓰이는 강황은 염증을 줄여주는데요. 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강황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는 것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한다는 걸 밝혀냈는데요. 통증이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기보다는 통증 완화에 좋은 식품들로 통증을 다스려보는 건 어떨까요? 6월 16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이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여러 그런 거 없었죠? 목요일의 남자 이런 거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오늘은?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에 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그냥 안 했어요. 오늘은 통증 완화에 대한 얘기를 좀 오프닝 해봤어요. 네네네. 요즘에 뭐 많은 통증을 느낄 때가 많나요? 아무래도 어떠세요?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요즘에? 네네. 그냥 아무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우리도. 저는 진짜 구체적으로 운동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운동이 너무 심하게 하면 통증이 막 와요. 아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등 운동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여기 그 우리가 말하는 견갑골 옆쪽에 그쪽 등의 근육들이 뭉쳐가지고 막 통증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진짜 이런 음식들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정말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음식 좀 찾아서 먹어야겠다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약을 굳이 안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내성 생길까봐 걱정이 그쵸, 돼서 잘 안 맞아요. 먹거든요. 저도 그래서 왠지 약을 먹으면 뭐 당장은 효과가 좋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크게 더 고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가끔씩 제가 두통이 올 때 진짜 급하게 뭘 빨리 해야 될 때 약을 한번 먹잖아요.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 약을 계속 먹어서는 내가 약에 지배당할 수도 있겠다. 그죠. 내가 지는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천연이니까 뭔가 그쵸. 내성 같은 거 생길 염려 없이 그냥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맛도 좋고. 그런 식품 중에서 고추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사실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데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강한 아픔들이 조금 굉장히 좀 완화된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매운 고추가 정말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체리와 블루베리 워낙 자주 뭐 평소에 드시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냥 평소대로 먹으시면 자연스럽게 건강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잘 드시면서 통증이나 건강 관리 또 잘 유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복용이라고 하면 좋겠다. 네,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창훈 홍옥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내 손을 잡아요. 오늘의 코너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부 3.0, 정부 3.0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정부 3.0 체험 마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창훈의 노하우에서는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에 대해 다루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증상에 따른 귀지압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창훈 씨, 우리 이제 정부 3.0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익숙해졌죠? 아, 맞아, 익숙해졌어요. 그거잖아요.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 이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제는 그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가깝게 우리가 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삶과 가까워진 정부 3.0을 한 곳, 한 자리에서 몽땅 만나볼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몽땅 만나본다고요? 몽땅. 네. 참 그 유용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유, 그렇죠. 소개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정부 3.0의 성과와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부 3.0 국민 체험 마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네. 손끝으로 만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체험 마당에서는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앞선 행정 서비스 200여 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0여 개를요. 기대가 네. 됩니다. 자, 이번 정부 3.0 체험 마당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 정부 3.0 체험 마당 전시관은 열림관, 생애관, 맞춤관, 데이터관, 미래관, 스마트관, 참여관 등 7개의 테마로 구성되는데요.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공개한 열림관의 지방재정 365, 각종 대입 정보를 한눈에 정리한 생애관의 대입 정보 포털, 국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관의 국민 맞춤 안전체험관, 신비로운 데이터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관의 데이터 마을, 터널을 지나면 개인 맞춤 서비스를 분석해주는 미래관의 말하는 벽과 같이 국민의 관심도와 생활 밀착도가 높은 각 기관의 대표적인 정부 3.0 서비스 200개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데 대입 정보 포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얼마 전에 내 손을 잡아요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오키 씨가 정부 3.0 체험 마당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미리 맛보기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열림관의 지방재정 36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방재정 365는 기존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정보를 제공하던 재정고를 개편해서 새롭게 만든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지방재정을 다루던 홈페이지인 재정고에서는 자치단체의 통합 공시, 예산 등의 정보를 제공했지만
지방 공기업이나 교육청 등에 대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해야 있어요.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 365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합해서 더욱 쉽게 지방재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요. 네.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확장된 거네요. 네. 자, 이 지방재정 365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개방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지자체에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연구원들의 통계 작성에 활용하거나 행정 관련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지방재정 365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개방된 데이터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올해 10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통합해서 통계를 낸 지역 통합 재정 통계를 공개할 예정으로 또 자세하고 보기 쉬운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쫓기 시험 미리 보기 하고 있는데요. 자, 미리 만나보는 정부 3.0 체험마당 또 다른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비스해온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의 관람 안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편리하게 한 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앱 내 손 안의 궁인데요. 와. 내 손 안의 궁은 4대 궁과 종묘의 개별 모바일 앱을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 각 앱의 주요 기능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와, 되게 내 손 안에 궁하니까 굉장히 내 손 안에 뭐 와, 궁이 내 손 안에 다 들어오는 신기하다. 궁이죠. 네. 내 손 안에 궁을 그럼 통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내 손 안의 궁은 궁을 방문했을 때 안내 해설사 없이도 알찬 관람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문화재 해설사 캐릭터의 음성 해설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소화 동영상 등의 영상 서비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있고요. 야. 문화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화재 정보를 안내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 등이 공통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내 손 안의 창경궁, 종묘에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내 손 안의 창덕궁에는 후원 테마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증강현실 서비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청각장애인 동영상까지 이런 것들이 참 이 앱을 이용하면 정말 약간 실감 내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실감 네.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정부 3.0 체험 마당에서는 문화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기 위한 통합 창구인 문화 데이터 광장 서비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문화 데이터 광장은 문화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입니다. 문화 데이터 광장에서는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지자체 등 138개 기관이 보유한 6,700만 건의 문화 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을 할 수 있고요. 네. 검색된 데이터는 제공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 분야 공공 데이터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 좀 활용할 수 있는 폭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문화 데이터 광장에 가면 문화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200여 건의 민간 활용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볼 수도 있고 네. 경진대회나 창업 컨설팅 등 문화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국가가 보유한 문화예술이나 문화유산, 관광 분야 등의 자료를 동영상이나 2D, 3D 모델링, CAD를 비롯해 3D 프린팅 데이터베이스까지 신기술 경향에 맞춘 형태로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 자료나 전통 문화상품 개발 등 교육산업과 문화산업 등에서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열릴 예정이라면서요? 네, 정부 3.0 홍보대사 지창욱과 함께하는 게릴라 이벤트부터 과학수사 체험교실, 어린이 대상 발명교실과 지난해 체험마당에서 인기를 모았던 고래밥 통계 만들기, 마약 탐지견 마약 적발 공연 등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고래밥 통계 만들기라는 이름이 참 독특하기도 한데요.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 통계청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과자 고래밥을 통해서 통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아이들이 직접 세본 고래밥 생물들을 토대로 백분율 구하는 법 등 각종 통계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마약 탐지 겸 마약 적발 공연도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요. 정말 인기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지금 막 다양한 것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런 정부 3.0 체험 행사 어디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정부 3.0 국민체험 마당의 모든 관람과 체험은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네. 정부 3.0 홈페이지와 정부 3.0 페이스북을 통해 체험 마당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전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정부 3.0 서비스들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지, 참 어떤 유용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번 정부 3.0 국민체험마당에 방문하셔서 직접 또 체험해보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같은 실수야? 배우는 게 좀 늦어서 혹시 나가랄까봐 걱정했던 나. 적성과 안 맞는 부서라서 나까지 야근하잖아. 늘 관둘까 고민했던 나.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요. 제대로 교육받고 왔더니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딱 맞는 부서로 옮기고 나서 성과 팍팍 내고 있어요. 공정인사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내 인생 또 하나의 찬스. 노동개혁.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창훈의 노하우입니다. 네, 일주일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왜요? 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에 등장하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청우 씨가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요. 네. 많이 기다렸죠? 네,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정신질환들이 있을까요? 그 정신질환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이나 상황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런 병이 정말 있나? 싶은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들 많이 들잖아요. 바로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중인격이 아마 이런 소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이중인격은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드라마, 만화 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소재로 다뤄지고 있죠. 네, 이중인격 하면 떠오르는 작품 오키 씨 혹시 뭔지 알아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이 아이고 하려면 끝까지 하고. 안 되죠.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어떤 이상한 사건은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또 지난 1886년에 발표한 소설이죠. 법학 박사잖아요. 의학 박사인 또 지킬 박사가 선과 악의 본성을 분리할 수 있는 초록색의 약물을 발명합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점잖고 학식 있는 지킬 박사로 살다가 밤이 되면 약물을 마시고 하이드로 변해서 억압된 스트레스를 분출합니다. 자, 변신이 반복되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하이드로 변하는 일이 계속 잦아지게 되죠.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거리로 나가서 살인과 폭행을 일삼고 또 약을 먹어도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또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참 이 지킬 박사는 결국 스스로를 집안에 감금하다 흉측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네,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해서 인격을 분리했지만 이렇게 인격이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을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네, 2개 이상의 자아가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중인격 이렇게 또 다중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아가 여러 수로 분리되고 또 따로 떨어지는 바람에 단일한 정체성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는 증상을 가리키는 거죠. 정신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빙의 많이 들어봤죠. 빙이라는 네.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중인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라서 그런지 이거를 다룬 작품들이 꽤 많죠. 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포 스릴러 영화로 유명했었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아시죠? 1943년 작품입니다. 의욕의 그림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모티브로 이제 탄생한 헐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영화 호빗에 등장하는 다중인격 캐릭터 아시죠? 골룸. 네. 순간 골룸이 왔다 간 줄 알았어요. 네. 골룸도 이 나쁜 골룸과 착한 스미골이 있었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두 얼굴의 여친과 또 뷰티풀 선데이가 비슷한 소재로 다뤘습니다. 자,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했고요. 참 많이 등장했었죠. 네, 근데 이중인격은 인격이 두 개인 경우를 말하고 또 두 개 이상을 넘어갈 때는 다중인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을 다룬 영화로는 아이덴티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네. 아이덴티티 이 영화 말콤이라는 주인공 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해리성 정체감 장애인이면서 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로 그 이후에 또 기억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자신도 많은 인격을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다중인격 장애자다. 어릴 적 충격으로 여러 인격이 같이 존재하고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을 죽였다. 당신이 스스로 이 인격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살인죄로 죽음을 맞을 것이다. 당신은 인격들을 줄여가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그 인격들은 한 모텔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살인 사건이 또 벌어지죠. 네, 맞아요. 각각의 정체감들이 운전사, 여배우, 매춘부, 형사, 부부, 뭐 아이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독립된 캐릭터로 존재하는데 네. 아이의 정체감인 티모시는 혼자 살아남아 새 인생을 살아가는 매춘부죠. 그녀를 죽이면서 또 다른 정체감들을 모두 희생시키게 됩니다. 네, 정말 반전도 있었고 굉장히 섬뜩한 영화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 다중인격 장애는 어떤 질환인가요? 자, 지금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죠. 한 사람 안에 여러 정체감이나 인격이 존재하는 장애입니다. 각각의 장애는 독립적이면서 또 서로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한 인격이 활성화되면 다른 인격들은 잠시 활동을 멈추고 또 다른 인격이 활성화되면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기간엔 또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그런 네. 장애가 됩니다. 네, 실제 이 다중인격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발견된 다중인격 사례는 뭐 가장 유명한 걸 좀 얘기해 보면 20개 넘는 인격을 가지고 사는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입니다. 네.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인데요. 10살 때인 1964년부터 새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다중인격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본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격이 등장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커다란 사건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씩 새로운 인물들이 윌리엄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격은 핵심 인격인 빌리를 중심으로 되게 많아요. 아서, 레이건, 앨런, 타미, 데니, 데이빗, 크리스틴, 필립, 케빈, 월터 되게 많죠. 아직 다 못 쓰는데 이 외에도 총 24가지 다 합해서 24개가 돼요, 인격이. 와, 진짜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약간 좀 불우할 것 같긴 한데 굉장하네요. 아무튼. 놀랍죠. 네. 자, 윌리엄은 강간과 폭행, 절도 뭐 굉장히 수많은 범죄로 법원과 정신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던 1978년 미국 최초로 다중인격 장애와 또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중인격이라는 걸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거짓말하지 가짜야, 연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았는데 이런 수사관들을 비웃기라 하듯이 갖가지 취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상상을 초월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윌리엄은 원래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에요. 네. 근데 아서라는 인격이 지배를 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머. 그래서 또 수학과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뽐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레이건이 지배할 때는 크로아티어를 자유대로 사용을 했고요. 네네네. 또 타미로 변하면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 들어보면 단순히 연기라고 하기는 좀 설명이 어렵죠. 그쵸. 네. 와, 전 소름이 돋았어요. 와, 진짜. 근데 이거 한 사람이 다 연기를 한다기엔 너무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연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다중인격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다중인격 장애는 매우 기이한 정신장애로 극히 드물고 이제 뭐 사실 잘 안 발견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다중인격이 발생하는 원리는 아직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90% 이상이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와 폭력을 겪었다는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를 바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중인격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도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지성이 나온 킬미 힐미라고. 맞아요. 그 드라마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고 그런 다중인격 앓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굉장히 진짜 안타까운 병이네요. 네. 그러면 이 정신질환을 다룬 영화로 이번에는 어떤 영화가 또 있죠? 자, 이건 좀 비교적 흔한 정신과 질환인데 기분이 들뜨는 조증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조울증을 다룬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이건 좀 생소한 영화인데요. 네. 네. 참 이 영화는 지난 1993년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 아시죠?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입니다. 리처드 기어가 이런 영화를 찍었군요. 네, 오래된 영화라서 혹시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청취자분들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네. 자, 사랑하는 여인이 떠난 후 조울증을 이제 앓고 있는 한 남자와 그의 조울증을 치료하고자 했던 여의사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형적인 조울증 환자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영화로 또 꼽히고 있죠. 어떻게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했죠? 지나치게 들뜬 기분에 연주의 무대에 막 뛰어오르기도 하고요. 네. 자포자기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조울증이 좀 가급적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또 이런 병인가 봐요. 그래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났다는 영화 얘기죠. 자,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또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울증을 다룬 영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들이 모두 해소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죠.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청취가 가능합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창훈 씨는 스스로 난 천재다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 뜬금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네, 오늘 소개할 화가가 네.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자부심. 네. 그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그럼 창훈 씨도 굳이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굳이 내가 천재다, 굳이 내가 최고다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 최고는 없고요. 최초다만 있습니다. 최초. 그 최초 항상 말하는 그 최초.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늘 최초가 되고 싶어요. 해보니까 최고는 굉장히 많은 평가들이 있잖아요. 최초는 이제 처음 뭔가를 이제 달려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응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이제 그 뒤따라와서 나를 밟는 그런 것들 밟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날 넘어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최초를 더 그래요. 찾겠습니다. 최고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최초는 오직 한 그럼요. 사람이니까요. 네. 온리 원이니까. 네, 일리가 있네요. 네, 아까 말했지만 루소는 자기 그림이 제일 최고라고 여겼어요. 네. 최초는 아니었네요. 괜찮아요. 네. 네, 하지만 반전이 있는데요. 네. 루소는 전혀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저도 방송은 독학 아닙니다. 그만하시고요. 알겠다고요. 네, 이 루소의 진짜 직업은요. 파리 세관사무소의 말단 세관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뭐 세관원 하면 굉장히 뭐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기 전문직 쉬운데 아닌가? 네.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통행료 징수하는 굉장히 간단한 업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군요. 네, 이렇게 본업은 따로 두고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독학으로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한 화가들을 소박파라고 불렀습니다. 소박파. 네, 영어로는 나이브 아트라고 하는데요. 소박파는 말 그대로 소박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소박파 화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앙리 루소입니다. 저도 소박파 아나운서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소박하다의 그 단어 뜻이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또 한마디 하려고 했죠. 아니요. 네, 소박파 예술이 그래요. 이 화려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순수하거든요. 네, 이 소박파 화가들은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탓에 미술의 기본, 예를 들어 뭐 원근법이라든지 명암법, 구도, 색조 이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괜찮다. 네.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개성이 넘치게 되죠. 개성이. 그리고 또 어느 화풍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화단과도 인연을 맺지 않았어요. 이런 화가들을 그래서 소박파라고 묻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소박파 화가들이 어떤 공통된 그림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뚝심 있게 자기 세계만을 추구한 사람들인데 편의상 이런 화가들을 소박파라고 부르는 나 거예요. 혼자 간다 이거네요. 예, 그렇죠. 마이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소를 비롯한 이런 화가들에게 일요 화가, 아마추어 화가라고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아냥 제일 싫어. 일요화가 근데 뭐죠? 일요화가는? 일요일에 그림 그리는 화가라는 뜻이죠. 썬데이 그리고 네, 일요일. 네. 이 사람들이 다 본업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세관원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평일에는 일하고 쉬는 날에야 그림을 그린다면서 부르는 그런 조롱의 의미예요. 취미로 심하네. 그림 그린다 이런 의미죠. 취미 어때? 그죠? 네. 근데 당시에는 이 미술에 대한 문외환, 아웃사이더로 비춰졌지만 후에 피카소 등 입체주의 화가들은 이런 개성 강한 소박파의 그림에서 입체주의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와, 그래요. 어느 화풍에도 속하지 않고 또 자기만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루소가 자기 그림을 최고라는 여기는 어쩌면 당연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화가의 진짜 실력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했어요? 궁금한데 그것도. 근데 사실 루소의 그림은요. 처음 딱 보기에는 좀 갸웃해요. 그 낙서 같아요? 낙서 같지는 않은데 그 심한 거 너무 심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뭐 자신을 화가라고 생각하고 독학이었지만 진지하게 그림에 몰두했던 루소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그를 그냥 르두아니에라고 불렀어요. 이 네. 두아니에가 불어로 세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화가 아니야. 그냥 좀 그림 좀 그린다 싶은 세관원이야라는 의미가 내포된 거죠. 네가 해봤자 아마추어지. 네, 뭐 이런 그런 느낌이군요. 거죠.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슬프네. 색안경이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그를 주로
소박한, 어린애 같은, 원시적인, 민속적인, 아주 그냥 직관적인 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지칭했습니다. 아, 훌륭한 화가에게 붙을 만한 수식어는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네. 또 루소는 스스로 사실주의 화가라고 여겼는데요. 사실은커녕 초상화의 모델과 전혀 닮지 않게 그리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이건 웃기다. 그런 이건 굳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네, 일가견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신기하다. 네, 이 루소가 그린 초상화를 보면요, 모델이 누구든지 간에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아이고야. 그 주문자가 그가 그린 초상화를 본다면 이게 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런 거죠. 돈 줘. 그죠, 이런 그죠. 거죠, 맞죠?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라고 버럭할 만하거든요. 아, 굉장히 모델이랑 닮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괴상망측하게 그려요. 괴상망측. 네, 루소가 전형적으로 잘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초상화 주문이 들어오면요, 모델의 얼굴 크기를 위해 얼굴 치수를 재고 또 물감 튜브를 얼굴에 대보면서 정확한 살색을 찾는 등 사전 작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데요. 근데 막상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렇게 막 엄청 뭐 사실대로 그릴 것처럼 다 해놓고 다 막상 해놓고. 그린 거 보면 전혀 똑같지 않다 이거죠. 그런 건데 집에서 어떤 요리 많이 한다고 막 재료 샀는데 맛은 없고 그런 거죠. 레시피는 네. 제대로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 원근법이나 인체 비례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얼굴 위에 눈을 붙이고 코를 붙이고 입술을 붙인 것 같은, 그래서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아이고. 보이는 루소의 그림 방식은요, 후에 콜라주 기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콜라주도 이렇게 그림을 붙여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관상 미적으로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새로운 미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은 거죠. 자, 루소가 자신의 재능을 대단하다고 여겨서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궁금한데 어떤 말 했어요? 네, 1909년에 루소가 말년에 사기 피의자로 법정에 선 일이 있었어요. 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금융 사기를 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이고. 루소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 루소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불법이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하고 했는지 아니면 뭣도 모르고 그냥 순수해서 루소도 속아서 가담한 건지는 불확실해요. 아무튼 이 일의 심각성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자신을 변호한다면서 하는 말이 나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나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로 변호를 했대요.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일 것이다. 네. 이 뭐야? 무슨 부심이라고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자부심이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그림을 못 그리게 되면 예술계가 인재를 잃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인재를 잃는 거다 이런 말이죠. 심하네요. 그리고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카소에게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둘 다 이 시대의 위대한 화가죠. 선생은 이집트 양식에서, 나는 현대적인 양식에서. 은근히 좀 묘한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뭐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다 훌륭하다. 내 그림에 당신 그림보다 뭐 더 현대적이다. 뭐 그래서 내가 좀 더 낫다. 뭐 그런 거예요 지금요? 네. 근데 피카소는 굉장히 현대적인 화가 맞잖아요. 그렇죠. 피카소가 굉장히 현대적인 화가인데 피카소 보고 당신은 그냥 이집트 양식을 잘 그릴 뿐이다라고 하고 내가 더 현대적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좀 웃긴 상황이죠. 그 루소의 뇌 구조라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그 뇌 구조 궁금하다. 그죠. 이 루소가 다른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지 않는 타입 같아요. 전위 예술가 레제는 그에 대해서요. 루소는 현대 미술을 전혀 몰랐다. 현대 작가들이 그의 그림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루소는 자기 그림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모르니까 무엇이 현대 미술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고 다른 현대 미술에서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루소는요, 순수한 예술가로 여겨지면서 그의 주위에 피카소를 포함한 많은 예술가들이 모였어요. 확실히 뭐 이 사람이 허풍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단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실력도 없는데 나 그림 잘 그린다고 허무맹랑한 그렇죠.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면 예술가들이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피카소는 루소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반고흐 이후에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독학을 한 소박파 화가라고 할 수 있다. 우와. 미술가는 더 이상 전통 안에 살지 않고 각자 자신의 표현 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즉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며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느냐가 현대에 와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루소는 그림을 잘 그리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독특한 개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좀 그렸을지 궁금해요. 네, 루소는요, 현실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그런 현실과 환상이 혼재된 그림을 그렸어요. 네. 또 그가 가장 인정받는 분야가 190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그린 정글 그림입니다. 정글. 네, 정글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으로 26점이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루소는 정글과 정글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떠나본 적도 없고 정글에는 가본 적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신기하다. 네. 루소는 정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리의 식물원, 동물원,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등에 가서 그런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정글 그림 속 식물들은요, 자세히 보면 실제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관상용 식물도 덜어 있다고 해요. 이 관상용 식물을 크게 그리고 과장해서 그려서 야생 식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 과장을 했구나. 네네. 자, 지금 이제 오늘 루소의 작품으로 오늘 소개할 건데 뱀을 부르는 여인이 소개할 거잖아요. 제목 보니까 되게 정글 냄새, 정글 그리면서 확 나는데요. 그렇죠. 이 제목에서 풍기는 이미지처럼 이 작품도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세한 설명 통해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하면서 본업은 따로 있었던 화가들을 소박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소박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느 화풍과 화단에도 속하지 않고 공통된 특징도 없습니다. 자신만의 순수하고 개성 넘치는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소박파였습니다. 이 소박파 화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입니다. 그는 세관소 말단 직원이었던 탓에 사람들은 그를 화가라기보다 세관원, 즉 르두아니에라고 불렀습니다. 또 평일에는 일하고 쉬는 날에만 그림을 그리는 일요화가, 아마추어 화가라고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9세가 되는 해에 세관소 일을 그만두고 전업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매년 독립미술가전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꾸준하고 진지한 자세로 곧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정글 그림입니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그는 자연보다 나은 스승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실제로 정글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는 시내의 식물원, 동물원이나 박물관에 가서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글 그림에는 정글에서 사는 야생식물이 아니라 관상용 식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순수한 원시적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뱀을 부리는 여인에서도 원시주의의 화풍이 나타납니다. 배경은 이국적인 열대림입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고대의 전설을 보는 듯한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실루엣만 드러나는 검은 형체의 여자가 어깨에 뱀을 두른 채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뱀과 가까운 이 여자는 이브로 여겨집니다. 검은 형체 속에 흰 눈만이 번뜩이는 여자의 얼굴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이브의 피리 소리에 창세기의 뱀들이 긴 몸을 구불거리며 사방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들은 이브에게 위협을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린 듯이 보입니다. 뱀뿐만이 아닙니다. 새들도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있거나 그녀 주변에 멈춰서서 피리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녀 뒤에 고요하게 흐르는 물결도 피리 소리에 현혹돼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들도 몸을 바짝 세우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들은 사실 고무나무나 산세베리아 같은 평범한 실내용 화초를 크게 확대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국적인 열대우림 분위기가 나는 것은 뚜렷한 윤곽선과 대담하고 짙은 채색으로 식물들을 그렸고
이 식물들이 무질서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피리 소리로 뱀과 동물, 심지어 물과 달, 공기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람자에게도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살며시 들려오며 이 환상 속에 빠질 듯한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은 여인이 부리는 마법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그림은 굉장히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휘 이러면서 들리는 것 같고 뱀 나와요. 굉장히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좀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 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이 작품이 2년 전에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오르세 미술관전에 전시 작품으로 국내로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 국보급 작품이라 원래 해외 반출 금지 목록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오르세전 때문에 특별히 금지 이야. 목록에서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때 이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특별히 이 작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한때는 세관원 그리고 일요화가라며 무시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루소의 작품이 국보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작품의 오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평가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그림이 아니라 또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런 풍조가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잘 아끼고 가꾸고 또 어떤 평가는 밀어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 화가 앙리 루소의 뱀을 부리는 여인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어떤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우리 몸의 특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귀를 평소에 잘 자극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증상에 따른 귀 지압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하루에 한 번 귀 잡아당기기로 건강을 지키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와 혈이 온몸으로 통한다고 하죠. 경혈이 흐른다는 건데요. 그래서 손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수지침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요. 발도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질병에 따른 지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중요한 곳이 귀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귀를 평소에 잘 자극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귀를 어떻게 자극하면 좋은지 알아봅시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귓바퀴 뒤 위쪽 뒷면에 움푹 패인 곳을 누르면 좋습니다. 무리했거나 일시적 흥분이 원인이 돼서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는 귀 잡아당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귓바퀴의 위쪽 뒷면을 만져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강압구라고 합니다. 우선 귀 뒤쪽에 있는 강압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표면 즉 앞면은 검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앞뒷면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 귓볼의 밑부분까지 쭉 쓸어내리면서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하시고요. 한 번 할 때 7, 8번 반복해주세요. 간단히 다시 설명하자면 두 손 엄지와 검지로 양쪽 귀를 윗부분부터 귓볼까지 쭉 쓸어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귓볼을 당겨주면 뒷목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 특유의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늘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서 귀 잡아당기기를 해주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두통이 있을 때의 요령입니다. 이건 더 간단합니다. 귀 아랫부분인 귓볼을 잡아당기는 거죠. 간단한 습관성 두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때는 귀 잡아당기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두통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양쪽 귓볼을 조금 세게 잡아당겨주면 두통이 곧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두통의 반사구인 귓볼을 잡아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두통의 반사구는 귓바퀴 아랫부분 귓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귓볼을 잡아당길 때 귓볼 끝부분만 잡지 마시고 귓바퀴에서부터 잡아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셋째, 눈이 침침할 때도 역시 귓볼을 늘려서 아래로 잡아당겨 주세요.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노화 현상에 의한 것과 피로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노화에 의한 눈의 피로는 심하면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귀 잡아당기기를 습관화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내장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의 시험 공부나 TV 시청, 컴퓨터 작업 등으로 피로해진 눈을 회복시키는데도 귓볼 잡아당기기가 효과적입니다. 눈의 반사 지점은 귓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두통의 반사구보다는 조금 아래쪽이죠. 눈이 침침한 증상을 개선하려면 귓볼 가운데를 엄지와 검지로 누른 뒤에 밑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강한 듯하게 누르면서 잡아당기시고요. 횟수가 진행되면서 강도는 조금 낮추고 약 5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기 바랍니다. 넷째, 정력이 감퇴될 때 귀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귓볼 위쪽 돌기를 얼굴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건데요. 귓볼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고환의 반사 지점입니다. 정력은 나이 들면서 감퇴돼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는 정력과 관계가 깊은 고환의 반사 지점을 자극함으로써 정력이 증강되고 스태미너가 생기는 거죠. 이 귓바퀴 위쪽 돌기에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넣어서 돌기에 손가락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 쪽을 향해서 잡아당기세요. 이 돌기 부분의 가장 아래쪽에는 내분비 반사 지점이 있고요. 남자는 고환, 여자는 난소의 반사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서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가꾸어주기도 한다는군요. 다섯째, 소화불량일 때는요. 이륜각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자극하면 됩니다. 귀의 색이 누렇고 귓구멍이 작으면서 귀가 얇으면 만성 위장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식욕이 없거나 트림을 하고 배에 가스가 잔뜩 차서 더부룩하다면 장이 안 좋은 겁니다. 소장, 대장, 십이지장의 반사구는 귓구멍 위 꼬리처럼 생긴 이륜각 바로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돌아가면서 자극하면 됩니다. 귀 전체를 돌아가면서 자극해주는 것도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죠. 여섯째, 어깨 결림과 요통이 있을 때는 귀 중앙 대이륜 주변을 자극하면 됩니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건강 상태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럴 때 귀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깨나 허리의 반사구는 귀 중앙에 크게 불룩 튀어나온 대이륜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위로 쭉 늘려본다든지 전후 좌우로 돌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네,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귀를 자극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일컫는 용어들이 한자어인 경우가 많아서 알아듣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영상에 참고 도면이 나갔겠지만 짧은 시간에 지나가서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기도 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각 증상별로 세세히 어디를 어떻게 자극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여러 증상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방법을 모르더라도 습관적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를 이렇게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요. 네, 평소에 우리 손은 자주 만지잖아요, 지압하면서. 씻고 만지고 네. 하는데. 근데 귀도 이 지압법이 있다는 게 처음 알았네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요, 귓바퀴 위쪽
예. 뒷면에 움푹 팬 부분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는요, 귀 아랫부분인 귓볼을 잡아당기는 게 좋다네요. 아이고, 네. 눈이 침침할 때도 역시 귓볼을 눌러서 아래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려서 딱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정력이 감퇴될 때도 네. 귀를 자극하시면 좋고요. 네. 그 귓볼 위쪽 돌기를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면 된대요. 그렇군요. 5번째는 소화불량일 경우에는요. 그 이륜각 위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자극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깨 결림과 요통이 있을 때는 귀 중앙 대이륜 주변을 자극하면 됩니다. 만져볼까요? 아유, 귀. 되게 시원한 느낌 드네요, 근데. 네, 정말. 귀가 너무 뜨거워져요, 근데. 살짝 조금 만졌는데도. 예. 우린 몸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신체가.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평소에 사실 뭐 이렇게 진짜 귀를 만진다는 것은 뭐 씻고 잠시 귀에 이렇게 맞죠. 뭐 머리 아니면 감고. 간지러울 때나. 네, 네. 진짜 잘 만지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는데 두통이 올 때 아래쪽 잘 잡아당기고 눌러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귀가 빨개져도 여러분 모른 척 하세요. 네, 뭐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귀를 네. 자주 지압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귀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덥잖아요. 그쵸. 못 참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더위에 참 잘 이겨내기 위해서 또 이 귀 건강까지 오늘 한번 생겨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자, 어느덧 6월 16일 내 손을 잡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소개해야 될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창훈이었습니다. 네,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